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제3과목 챕터 3번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적극 학습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 보시게 되면 모든 사용 가능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춰진 지식이나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또는 새로운 규칙 등을 발견하고 이것을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에 5단계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목적 정의, 그 다음이 데이터 분석, 그 다음 데이터 가공, 데이터 마이닝 기법 적용과 검증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가공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정제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 확보까지 포함하게 되고 필요시 보강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 양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고요. 데이터 가공이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데 좀 더 좋은 특성을 보이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 변수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게 가공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가 나와서 데이터 준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가공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하죠. 자, 그래서 5단계 순서 그리고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구분하는 작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것에 해당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연관 분석이나 군집이에요. 두 개 다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군집하고 분류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분류는 지도학습, 군집은 비지도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기존에 분류 정의된 집합에 배정하는 작업이라서 잘 정의된 분류 기준과 선분류되어진 검증 집합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군집은 미리 정의된 기준이나 예시에 의해서가 아닌 레코드 자체가 가진 다른 레코드와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집과 분류의 차이점은 군집은 선분류되어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존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팔리는 물건같이 아이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인데요. 카탈로그 배열, 교차 판매, 공격적인 판촉 행사 등의 마케팅 계획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시장 세분화의 첫 단계로 판촉 활동에 가장 반응률이 높은 고객을 선별한다.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가진 특징 및 의미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분류, 연관 분석, 군집, 기술 그것을 특별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평가에서는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쪽은 데이터가 굉장히 작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류에 있어서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클래스는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 간의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우죠. 분류 모델에서 일부 범주의 관측치가 현저히 부족해서 모형이 학습하기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 상태는 언더샘플링이나 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언더샘플링이라고 한다면 적은 쪽의 클래스의 수를 맞추는 것이고 오버샘플링은 많은 쪽의 클래스의 수를 맞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이렇게 몇 개만 샘플링을 취해서
많은 것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버샘플링은 이 적은 쪽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버샘플링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과적합과 노이즈가 증가하고 데이터의 분포 왜곡이나 계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홀드아웃의 데이터셋 분리. 이게 또 2023년에 꽤 많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새롭게 또 많이 묻고 있고 좀 중점돼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보면 우리들이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올바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홀드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홀드아웃은 크게 2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3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2개로 나눌 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팅 데이터가 있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학습용,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평가용이죠. 그런데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학습을 끝내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이 밸리데이션은 학습 중에 성능 확인용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학습을 반복하면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것 같으면 빠르게 학습을 끝내주는 얼리 스타핑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학습 기법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몇 번의 반복을 하면서 과대적합이 되는지 확인하거나 과대적합 발생이 감지되면 빠르게 학습을 멈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나눌 수도 있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종료 후,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학습 중 성능 확인용이라는 것 꼭 구분해 주시고요.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홀드아웃의 특징. 그래서 처음에 원천 데이터를 랜덤 추출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2개로 분리를 하죠. 그리고 과대적합 발생 여부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는 모형 학습, 또 다른 하나는 모형의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평가하고 점수를 보았을 때 트레인 쪽의 점수가 테스트 점수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경우를 우리가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트레인 점수와 테스트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는 과소적합, 그리고 2가지가 모두 높으면서 비슷한 값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적절하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 점수가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겹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 불균형 범주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층화 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불균형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층화 추출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범주에 대해서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눌 수 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홀드아웃은 잘못된 가설을 가정하게 되는 제2종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층화 추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set.seed123 요거를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난수 발생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샘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인데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replace라고 한다면은 복원 추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7대 3으로 비율을 갖도록 나누어서 그 인덱스 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1인 것을 받아서 트레인 데이터 70%고 2인 것을 받아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드 값을 난수를 발생시킬 때의 시드 값을 하나로 고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이 코드를 반복하여도 동일한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차 검증인데요. 교차 검증은 홀드아웃의 단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다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 검증하는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홀드아웃 기법에서는 두 조각 또는 세 조각을 내어서 평가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이 교차 검증은 여기 K개의 조각을 낸다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씩 다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써서 여러 번 검증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성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 검증은 클래스 불규정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스트레치파이드 층어 추출법을 활용한 K폴드 교차 검증을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K폴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K라는 것은 나누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K개로 나누는 거고요. K번 반복적인 학습과 성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균한 성능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10폴드라고 한다면 K가 10이고 10개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개는 검증, 9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번 검증을 실시하고 얻은 결과를 평균 내서 최종 결과로 사용을 하게 되죠. K폴드 교차 검증은 가장 먼저 전체 데이터를 섞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동일 크기의 K개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K는 최소가 2여야 되고요. K번째 하부 집합을 검증용 자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K-1개를 훈련용 자료로 사용해서 K번 반복 학습하고 성능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K개의 평가 결과를 평균된 값을 최종 평가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K개로 분할, 그 다음에 K-1개를 훈련용으로 사용, K번 반복 측정 이런 것들을 잘 보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 -1 뺀다던가 여기다가 -1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쳐서 지문을 넣어주고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고 또 무엇을 평가 데이터로 무엇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LOOCV라는 것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에요.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번 학습을 반복 진행하는 겁니다. 한 개 관측값만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n-1개를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K가 n인 경우에 교차 검증이에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학습 후 계산된 n개의 MSE, 이 MSE라는 것은 성능평가 지표죠. 를 평균해서 최종 MSE를 계산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반복학습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고요. 주로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에러 예측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평가를 반복하는 것에서는 교차 검증하고 유사한데요.
훈련용 자료를 반복 재선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측치를 한 번 이상 훈련용 자료로 사용하는 보건추출법이고요. 전체 데이터 양이 크지 않을 경우 모형 평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건추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는 여러 번 사용되고 어떤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 데이터에서 63.2%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 0.632 부스트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때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36.8%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는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홀드아웃, 교차 검증, 부스트랩. 자, 분류 분석의 종류 보시게 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로지스틱 회귀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 나오냐면 회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얘를 회귀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얘는 선형을 이용해서 분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의사결정 나무, 여러 개의 모양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거리를 기반한 KNN,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신경망 모형, 나이브 베이스 모형 같이 다양한 분류, 분석 모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고 이것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두셔야 돼요. 물론 뒤쪽에서 하나씩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페이지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나이브 베이스 모형까지의 특징 그리고 설명을 개괄적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보도록 하죠. 얘는 분류 모형이에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사용을 하게 되고 선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형 회귀, 얘가 앞에서 우리들이 그냥 회귀 모형하고 배웠던 일반 선형 회귀는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으로 x가 1 증가할 때 y는 회귀계수만큼 증가하는 것인데 로지스틱 회귀는 y가 성공일 확률에 대한 것을 선형 모델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분류 분석에서는 출력이 확률이에요. 어떤 특정 범주의 확률. 그래서 범주별로 그 확률 값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선형 회귀하고 로지스틱 회귀를 구분짓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속 변수가 연속형, 범주형으로 서로 다르고 수식을 보게 되면 일반 선형 회귀는 y는 해서 절편 나오고 회귀계수에다가 변수의 값을 곱해서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확률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y가 1, 성공일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식에다가 여기 2의 마이너스 z가 들어있는데 그 z가 이렇게 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출력만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하게 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모형을 탐색할 때는 일반 선형 회귀는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로지스틱 회귀는 최대 우도법, 가중 최소 자승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모형의 검정에 있어서는 일반 선형 회귀는 F테스트나 T테스트를 이용해서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범주에 대한 것이니까 파이제곱 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일반 선형 회귀, 이쪽이 로지스틱 회귀예요. 선이지만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선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확률값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변환 과정 해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 확률값이 있고요. 우리들이 사용할 선형 같은 경우에 식과 그 확률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즈와 로그 오즈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오즈라는 것은 성공률 나누기 실패율이라는 것으로 로지스틱의 회귀계수이고 확률에 대해서 0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그 오즈,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인데요. 선용화 방법의 한 가지로 값의 범위를 전체 실수 범위로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값을 오즈하게 되면은 0에서 무한대로 바뀌고 거기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범위가 바뀌는 것이라서 이쪽에 있는 이 선형, 수식하고 이퀄이라는 것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사실 여기 있는 요 식을 써주셔야 되는데 좀 짧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출력값에 대해서 확률로 바꿔야 되죠. 그때 시그모이드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로그 오즈 값을 연속형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비선형적 값을 얻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요거 한번 봐두세요. 시그모이드 취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형으로 나온 결과를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확률 값으로 바꾸어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즈라는 것에 대한 의미, 로그 오즈, 시그모이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 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오즈 레시오예요. 나머지 변수가 주어질 때 예측 변수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공의 오즈가 몇 배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승산비예요. 그래서 예전에 단답형 문제가 있을 때는 이곳을 괄호로 치고 거기에다가 오즈라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조금 궁금합니다. 오즈 레시오라는 것은 오즈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두 개의 오즈가 있었을 때 그 오즈 나누기 오즈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그 회귀 계수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귀 계수가 5.14였다면 거기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170.77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 베타1이 회귀 계수거든요. 특히 어떤 입력 변수 x1에 대한 회귀 계수예요. 그래서 회귀 계수에다가 익스포넨셜을 하게 되면 승산 B가 나오는 거죠. 오즈 레시오. 그때 만약에 그 값이 10이라고 한다면 x1이 1 증가할 때마다 성공의 오즈가 10배 증가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산비가 1인 경우가 효과 없음이고요. 음수는 확률이 감소하고 양수는 확률이 증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코드에서는 y가 1이 버시칼라일 때 여기 세팔 랭스라는 것에 대해서 회귀계수를 익스포넨셜 취해갖고 170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세팔 랭스가 한 단위 증가하면 버시칼라일 오즈가 170배 증가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함수는 glm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로 바이노미얼이라고 줬는데 이것은 이항분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스튜던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본 강의를 통해서 혹시 이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도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얘는 분류도 할 수 있고 폐기도 할 수 있어요. 분류나무도 있고 폐기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드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깊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깊이는 하나, 둘, 셋. 깊이는 3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분류나무와 폐기나무 두 개 다 존재를 하게 되고, 특징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리변수 P차원 공간에 대한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는 질문을 만들어서 yes, no로 분할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초록색입니까? 예, 아니요. 동그라미입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동일한 것들끼리만 모이도록 나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어떤 분할을 했는가가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드 분리를 위한 질문 생성은 이전 노드 분리를 위한 질문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하는가? 부모 마디보다 자식 마디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분류나무를 형성해 나갑니다. 불순도가 감소되는 방향이죠.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해석이 쉬운 편이고요. 비모수적인 모형으로 선형성부터 정규성, 등분산성 같은 수학적인 가정이 불필요하고, 종속 변수로 범주형과 수치형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얘는 두 개의 모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범주형과 수치형 사용하는 모형 두 가지를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사용해서 비정상적인 잡음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게 할 수가 있죠. 단점으로는 경계성 부분의 자료값은 비연속성을 가짐으로 오차가 크고요. 예측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학습 자료에 심취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커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과대적합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죠. 이런 의사결정 나무의 결정 규칙을 볼 텐데요. 모델을 구축할 때 분할 규칙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나누게 되고요. 정지 규칙을 사용해서 트리 생성을 중단하고요. 가지치기 규칙을 사용해서 트리를 단순화하면서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모델의 정확성과 일반화 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분리기준. 분리기준, 여기 분할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얘는 새로운 가지를 만들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어떤 특성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할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보 이득이나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정보 이득은 분할 후 불확실성의 감소를 나타내고, 진위지수나 엔트로피는 분할 후 클래스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낮아지는 방향,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 즉 순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순도 100%고 불순도가 0인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A, B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요. 똑같은 개수인데 여기는 파란색이 4개, 초록색이 5개죠. 파란색이 2개, 초록색이 7개예요. 이 경우 이 B 쪽을 불순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이쪽을 불순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가장 불순도가 높은 것은 동일한 개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단정짓기 힘들 때 불순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지규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최종 마디가 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트리가 지나치게 깊어지거나 과대적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지규칙의 예를 보면 노드에 속한 최소 샘플 수가 일정 개수 미만일 때 더 이상 분할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트리의 최대 깊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멈춘다던가, 정보 이드 또는 진위지수의 임계값을 사용해서 분할 후 평가지표가 일정 값 미만이 되면 멈추는, 또는 불순도의 감소량이 아주 작을 때 멈추는 것을 정지규칙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규칙은 어느 가지를 쳐내야 예측력이 좋은 나무가 될까? 여기서는 멈추는 건 아니고요. 가지를 갖다가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규칙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분할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가지치기 규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 중에서 이쪽은 사용하지 않고 이쪽만 사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사용하는 것이 가지치기 규칙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의사결정 나무를 단순화하는 프로세스이고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여기서 일반화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일반화된 모델, 일반화 능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불러줍니다. 일반화라는 것의 반대가 과대적합된 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지치기 규칙은 최종 노드가 너무 많을 때 과대적합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트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과대적합을 방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적합을 줄이는 거죠.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는 가지치기의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는 분기를 찾아내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규칙, 정지 규칙, 가지치기 규칙에 대해서 구분해 두세요. 자, 그리고 불순도 측정 지표에서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진위 지수는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죠. 그래서 진위 지수도 엔트로피 지수도 불순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 값이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진위 지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진위는 1 빼기 각각의 확률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의 제곱해서 1에서 빼주시면 이렇게 진위 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쟤는 굉장히 불순도가 높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라는 것도 불순도 측정 지표인데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확률이 0.5일 때, 지금 여기가 지금 확률 반반이잖아요. 이럴 때 불순도가 가장 높은 상태이고 엔트로피가 1이 돼요. 이게 엔트로피 지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확률이 0.5일 때 엔트로피 지수는 1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하는 공식 보게 되면은 확률값, 여기 i는 범주 번호예요. 그래서 그 범주별 확률값 곱하기 로그 2의 확률값 해서 다 누적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 이용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분리할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p-밸류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개의 집단을 봐주는 거예요. 지금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에서 요 진위 값이나 엔트로피 값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하나로 집단을 보게 되고 그 내에서 얼마나 불순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카이제곱의 통계량의 유의 확률은 동질성 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집단 간 분포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p-밸류가 작을수록 집단 간 분포가 동일하지 않다, 즉 이질성이 높은 상태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 간 분리가 잘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는 이질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불순도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에서 이질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분리가 잘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심해서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를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들은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CART라고 하는 것은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이에요. 그래서 분류나무와 회귀나무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모두 다 갖고 있고요. C5.0 얘는 C가 Classification이죠. 그래서 분류나무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HAID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 CH가 카이예요. 카이 스퀘어드라는 것이니까 여기 분류나무에서 카이제곱 통계량 또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p-value라는 것이 사용되고,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아노바의 F통계량 또는 F통계량의 p-value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RT에서는 진위지수, 분산 감소량이 사용되고, C5.0은 엔트로피 지수, CHAID는 카이제곱 통계량 또는 그 통계량의 p-value, 아노바의 F통계량 또는 아노바 F통계량의 p-value, 이 표 자체를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진위지수나 엔트로피 지수, 카이제곱 통계량과 아노바 F통계량의 p-value는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은 것이고요. 분산 감소량이나 카이제곱 통계량 또는 F통계량은 클수록 순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해서 코드 실행한 것과 그것의 예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조금 봐두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어떤 것이 어디로 배정받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여기 페탈 랭스예요. 페탈 랭스가 2.45보다 작은 것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페탈 랭스가 2.4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간다.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앙상블 모형인데요. 앙상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분류 모형에 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성능을 분산시켜서 과적합의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모형의 종류, 보팅,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스태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깅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앙상블 기법은 상호 연관성이 낮은 모델을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관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모델을 결합할 때 효과적이다 기억하시고요. 먼저 보팅인데요. 보팅이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여러 개 알고리즘 분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드 보팅하고 소프트 보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드 보팅은 각각
결과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집계해서 많이 나온 것이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이죠. 소프트 보팅은 확률이에요.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 적혀 있는데 그 확률을 평균 내어서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자, 배깅하고 부스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깅하고 부스팅 말이 비슷하잖아요. 자, 배깅이라는 것은 부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여기 B, A, G, G, I, N, G라고 해놨죠. 이 배깅은 서로 다른 훈련 데이터 샘플로 훈련하며 서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부스트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샘플을 추출하기 때문에 부스트랩이라고 하죠. 이것은 원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크기가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 임의 복원 추출한다는 것이 부스트랩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고. 자, 그리고 각 표본에 대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여러 개 모델이 병렬로 학습하며, 병렬로 학습한다는 것은 동시간에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것을 부스트랩을 사용해서 데이터 샘플링을 하고 그렇게 샘플링 된 것마다 분류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집계낼 수 있는 방식이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추출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스팅은 이전 모델의 결과에 따라 다음 모델 표본 추출에서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다음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전 모델과 다음 모델처럼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순차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학습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틀린 것을 좀 더 뽑힐 확률을 높여서 다시 샘플링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른 앙상블 기법에 비해서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앙상블 자체가 이상치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것은 부스팅이 다른 앙상블 기법에 비해서라는 것이지 이상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에이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XG 부스트 이런 식으로 부스트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라이트 GBM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리프와이즈 노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리프와이즈 노드라는 것과 라이트 GBM을 엮어주셔서 만약에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아 라이트 GBM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배깅에 랜덤이라는 과정을 추가한 방법입니다. 노드 내의 데이터를 자식 노드로 나누는 기준을 정할 때 모든 예측 변수에서 최적의 분할을 선택하는 대신에 설명 변수의 일부분만을 고려함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노드가 있었을 때 분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리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 사용됐는지 어떤 값과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식 노드가 다를 거고요. 이 자식 노드들이 갖는 순수도가 더 큰 것으로 이 분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최적의 순수도를 가장 높게 하는 변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 고려하는 것 대신에 랜덤으로 몇 개만 고려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랜덤이 들어가는 부분이 설명 변수의 일부분만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의 나무를 사용할 때보다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태킹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본 모델을 조합해서 더 강력한 메타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학습을 2단계로 하는 거예요. 기본 모델의 결과를 얻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결과를 사용해서 메타 모델을 학습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학습이라는 것이 나오면 스태킹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KNN인데요. KNN은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 이웃의 개수만큼 가까운 멤버들을 찾아서 그것을 비교해 결과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K라는 것이 내가 살펴볼 이웃의 개수인데요.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주어야 되는 값이죠. 즉, 이런 알고리즘을 모델링하는 사람이 주어야 되는 값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K가 3이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거가 가장 가까운 하나, 둘, 세 개를 보게 되고, 3개 중에서 2개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는 삼각형 그룹이야 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7개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4개, 초록색이 3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갖는 빨간색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측정해서 이웃을 뽑기 때문에 단위를 갖다가 맞추는 스케일링이 중요한 것이 되고요. 반응 변수가 범정이면 분류, 연속형이면 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의 학습을 별도로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레이지 러닝이에요. 그리고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이상치는 주변의 이웃들과의 거리를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어서 모델의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의 개수가 작은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느리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마진이라고 해서 이 2개의 서포트 벡터의 간격을 말하게 되고요. 이 마진을 최대로 하는 분리선을 찾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H1이라는 것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된 것이 좀 더 큰 마진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겠죠.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인공신경망인데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도 분류 및 예측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라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층에 뉴런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은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고 퍼셉트론이라고 부르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입력, 은닉, 출력층이 있고요. 동그랗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뉴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히든하고 여기 아웃풋, 출력 거기에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이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뉴런과 여기 있는 이 뉴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값, 웨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란 입력에 대한 올바른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퍼셉트론이에요. 여러 개의 입력을 갖고 그것들을 가중치하고 곱해서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기 전에 활성화 함수라고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신경광 모형은 그 장점이 변수의 수가 많거나 입출력 변수 간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에도
유용하다는 것이고, 또 이상치 잡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웨이트를 바꾸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레이어도 워낙 많고 노드도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로컬 미니멈하고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는 것은 이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것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 로컬 미니멈도 글로벌 미니멈처럼 특성이 비슷해서 혹시 시작점이 이쪽이었다면 글로벌 미니멈을 먼저 만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미니멈 찾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점을 찾는 거예요. 코스트,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것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요. 함수의 기울기를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그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이 함수가 비용 함수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을 찾는 것이고, 그 최소가 되는 것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 파라미터가 웨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임의의 파라미터 값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를 계산하고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갱신하는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죠. 신경망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출력으로 내보내기 전에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조정한 다음에 내보내죠. 자, 결과값을 내보낼 때 사용하는 함수로 가중치 값을 학습할 때 에러가 적게 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풀고자 하는 문제 종류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회귀를 하는 것인지 분류를 하는 것인지, 분류 중에서도 이항 분류를 하는 것인지 다항 분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층이 많아지면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고요. 연속형 0에서 1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선형적인 멀티 퍼셉트론에서 비선형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왔었죠. 동일한 함수입니다. 역할이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은 다중 클래스, 즉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분류 문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로짓의 합이 1이 되도록 출력을 정규화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반화된 형태로 결과가 다범주인 경우 각 범주에 속할 타우 확률을 제공하는 활성화 함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범주가 3개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렇게 총합이 1이 되는 확률값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렐로 함수라는 것은 음수 입력에 대해서 0으로 만들고 양수 입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미지 분류와 다양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고, 경사가 소실되지 않고 학습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음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0이 되는 다잉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리키렐루나 ELU 같은 경우에는 다잉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중심점을 옮겨서
시그모이드가 갖고 있던 문제인 최적화 과정에서 느려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를 갖고 하지만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RNN이라는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렐루라는 함수도 CNN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망 은닉층과 은닉 노드인데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정의해야 되는데 정하기 힘든 부분이죠. 따라서 분석가가 분석 경험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닉층 노드가 너무 적은 경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복잡한 의사결정 경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하고요. 은닉층 노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복잡성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즉, 과적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가 더 많아지게 되면 기울기 소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과적합 상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은닉층 또는 그 노드의 수를 줄이는 거고요.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은닉층과 그 노드를 더 늘려보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기울기 소실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울기 소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렐루 등 다른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울기 소실은 굉장히 히든 레이어가 많아져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레이어 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면서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코스트 값을 가지고 웨이트를 갱신을 하는데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에서 웨이트를 갱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니시 그레디언트에서는 그 웨이트가 갱신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보면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오차 기울기를 흘려보내면서 각 뉴런의 입력값에 대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고 그 계산된 기울기를 사용해서 각 가중치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기울기 소실은 다층 신경망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입력층으로 갈수록 그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져서 0에 수렴해 웨이트가 갱신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요거죠. 그래서 기울기 소실에 대한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웨이트들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때 미분을 하게 돼요. 코스트 함수에 대한 것을 미분을 하게 되는데 미분을 하면서 0이 되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에 비서형적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미분했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 값보다 매우 작거나 특정 값보다 큰 경우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웨이트를 갱신할 때 이전의 웨이트에다가 코스트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러닝 레이트예요.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변경값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것을 기울기 소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류 모형 평가 지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분류표는 시험에서 자주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계산을 좀 하셔야 돼서 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TF와 TN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죠. 저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 TP, FN, FP, T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글자 T 또는 F는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예측값이 같았다면 true, 달랐다면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예측을 무엇으로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true로 예측을 했는지, false로 예측을 했는지에 따라서 positive와 negative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TP라고 하는 것은 맞췄는데 예측을 positive로 했다는 것이고, TN이라고 한다면 맞췄는데 예측을 negative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accuracy, error rate, 그리고 sensitivity, recall이라고 불리는 것과 precision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specificity와 FP rate, F1 스코어까지 다 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precision하고 sensitivity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인지, 실제가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인지 그 살짝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실센 예풀이를 이용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실제가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은 sensitivity, 예측이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은 precision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precision, TP 더하기 FP 중에서 TP의 비율, 그리고 이쪽에 있는 sensitivity는 recall이라고도 부르고 TP rate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TP와 FN을 더한 것 중에서 TP의 비율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precision에 P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TP, FP 이렇게 P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의 식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FP는 1종 오류고요. FN은 2종 오류예요. 이것도 P라는 것에 보면은 일자가 들어있죠. 하나 들어있죠. 1종 오류. 그 다음에 FN 할 때 일자가 2개 들어있죠. 2종 오류. N을 살짝 돌리면 숫자 2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FP 하면 1종 오류고 FN 하면 2종 오류다 까지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분류표에 나오는 precision과 그 다음에 recall sensitivity 그리고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불균형한 데이터 평가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평균이다. 여기 있는 precision이 정밀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call이 재현율이죠. 이 두 가지의 조합평균이 F1 스코어예요. 그리고 특히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정밀도와 재현율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한 지표가 되고요. 식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2 곱하기 프레시전 곱하기 리콜 나누기 프레시전과 리콜의 합이죠. 그리고 여기 F2 스코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는 F 베타 스코어라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F2 스코어는 재현율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F2라고 한다면 재현율의 정밀도의 2배만큼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accuracy라는 것은 정확도 또는 정분류율이라고 하는데 불균형한 레이블값 분포의 데이터에서는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 좋지 못하더라도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정확도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고 에러 레이트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서 틀린 것에 대한 비율이죠. 그리고 특이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TP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는데 얘는 TN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false인 것 중에서 예측도 false로 해서 맞춘 것의 비율이 특이도입니다. 그리고 FP rate라는 것은 실제가 false인 것 중에서 예측이 true로 되어서 틀린 것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FP rate라는 것은 이렇게 식으로도 나오게 되지만 여기 1 specificity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것에다가 조금 더 이 합계라는 컬럼을 추가를 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있는 실제값 true에 대해서 p, 실제값 false에 대해서 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리콜이나 아니면 프리시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프리시전이다 라고 한다면 TP하고 FP를 더해서 그 중에서 TP의 비율을 말했었는데 그 더하는 값 대신에 여기에 P에다가 어퍼스트로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콜에 대해서도 여기 TP하고 FN 두 개를 더하는 것 대신에 P로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것은 TN하고 FP를 더한 것을 N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N 중에서 TN의 비율, N 중에서 TP의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이용해서 accuracy부터 F1 스코어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계산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류 모형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ROC 그래프, ROC 커브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ROC 커브인데요. X축을 FP 레이트, Y축을 TP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TP 레이트는 리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sensitivity, 리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곡선이 있는데 이 선이 넓을수록 좋은 성능이다 라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ROC 그래프에서 이 선의 곡선의 아래쪽 면적을 AUC, Area Under the Curve 라고 불러주는데 그 면적이 더 넓을수록 좋은 모양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은 1이 되죠. 1 곱하기 1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FP 레이트는 틀린 거죠. 틀린 것의 비율이 0이고요. TP 레이트가 맞춘 것인데 그게 1인 경우 요 점이죠. 이 점을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카파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식을 보고 이게 카파 상관계수구나 정도 알아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파 상관계수는 코헨의 상관계수로 두 평가자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값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일치 정도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파 상관계수는 식이 accuracy 빼기 PE 나누기 1-PE 이 식을 봐두시면 되고요. 암기하시기보다는 패턴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도 도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고요.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류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고요. 주로 불균형 데이터 집합에서 사용되고 랜덤 모델과 비교해서 해당 분류 모델의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급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만든 것이 향상도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등급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잘라요. 여기서는 10개 등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명씩 나눈 거고요. 그 200명 중에서 실제로 뭔가 구매를 한 고객을 반응수라고 봐서 이런 식으로 반응수와 누적 반응수, 반응 검출률, 반응률, 누적 반응 검출률과 향상도를 구해서 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의 결과를 가지고 향상도 차트라는 것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상도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랜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에 관한 향상도가 있죠.
그래서 향상도가 빠르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갖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되는 게 이제 개인 차트죠. 개인 차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